안녕하세요. 상수 주의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교회 중에서 27번째 교회인 산내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산내이 교회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산내이 교회의 교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요, 2요, 3요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효사에 들어가기 전 괴상을 잠깐 살펴볼까요? 산내이 교회의 괴상은 양,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 괴의 모습이고,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 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산 아래 우레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기 힘든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캐낸 것이 바로 초요는 아래턱, 상효는 위턱이라 중간에는 음효 4개로서 음식물이 들어있는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 음식물, 즉 입을 상의한다. 그래서 산내이의 이는 턱이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또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이인법수로 표시할 수 있으니 100, 001, 100, 00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배경에 깔고 지금부터 효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효사를 초구를 볼까요? 초구. 효사를 읽어보죠. 사이영귀. 그 다음 관아타이. 그 다음 흉.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이영귀, 사이영귀, 관아타이, 관아타이, 흉.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 이는 당신, 너 이런 뜻입니다. 너의 영험스러운 거북이를 버리고, 너의 영험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너의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나의, 이 아는 여기에 이와 상대되는 거죠. 이는 너, 당신 이런 뜻이고 아는 나란 뜻입니다. 나의 늘어진 턱을 바라보니 흉하다. 다시 한번. 너의 신령스런 거북을 버리고 나의 늘어진 턱을 바라보니 흉하다. 자, 이런 효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먼저 초구에서부터 거북이 등장했습니다. 거북. 이 거북 귀자죠. 거북 귀자입니다. 거북이 등장하는 것은 이계 전체 괴상이 양, 양.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효가 연이어 있는 것은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요 하나,
그 다음에 음요 4개를 음요 하나로 바꾸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양효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불을 상징하는 리괴의 모습이죠. 리괴의 모습입니다. 불을 상징하는 리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갑각류. 갑각류라는 겉이 딱딱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동물이죠. 거북이 여기 해당이 되죠. 거북 등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리괴에 갑각류라는 물상이 나오냐면 양효는 딱딱하고 음효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껍질은 딱딱한 갑각으로 되어 있고 안은 유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모양 자체가 벌써 갑각류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내 이계의 추각계인 리괴에서 갑각류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초구에 벌써 거북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 거북에게는 갑각류란 이 상징 외에 거북은 장수의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장수. 거북은 장수하는 동물입니다. 또 이 거북이 갑각류 외에 장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 장수라는 개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미래 예측 능력, 예지력이에요, 예지력. 그래서 거북은 갑각류이면서 장수의 이미지고, 또 장수에서 파생이 나온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역에서 보면 점이 시초점이 있고 거북점이 있습니다. 시초점 말 그대로 톱을 가지고 50개의 톱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고, 거북은 뜨거운 불에 등껍질을 넣었어 또는 배껍질을 넣어서 어떻게 그게 갈라지는지 보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게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뜻 보기에 시초점이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거북이 장수하는 그 상징에서 우러나오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미래 예측력, 즉 예지력을 높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초점과 거북점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북점에 더 우선시하는, 거북점을 더 우선시하는 것도 바로 거북의 이 예지력, 즉 미래 예측 능력을 높이 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초고 효사 거북 귀자 앞에는 신령스러운 영자를 넣어가지고 거북 앞에 신령 영자를 넣어서 예지 능력을, 즉 예지력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영귀를 볼까요? 사이영귀. 너의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라는 뜻이라 그랬죠. 거북에게는 장수의 이미지도 있지만 절제의 이미지죠. 절제. 그래서 동파역전에서는 소동파가 맞는 게 동파역전입니다. 동파역전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거북은 먹지 않고도 장수하니 물욕에 기대는 동물이 아니다 라고 소동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북을 길러보면 거북은 대단한 식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 사람들에게는 거북이 절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아무튼 초고 효사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린다 라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초고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산리의 이 괴가 상징하는 입이 아래턱과 위턱이 있는데, 아래턱은 계속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습니다. 위턱은 딱 멈춰져 있죠. 우리가 실제로 씹는 모습을 흉내 내보세요. 아래턱이 움직이고 위턱은 멈춰져 있습니다. 아래턱이 계속 움직이는 걸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그런 부분을 이미지를 상상해 가지고 이 초고호사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나온 것을 버리고 나의 턱을 바라본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린다는 그 뜻은 이 초구에서 파생되는 개걸스럽게 먹는 그 모습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거북의 모습을 버리고 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관아타이. 나의 늘어진 턱을 본다. 즉, 신령스러운 거북을 보지 않고 나의 늘어진 턱이라는 건 입안에 이제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늘어진 턱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즉, 이 타자는 늘어지다는 뜻입니다. 늘어지다.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입이 늘어나죠. 타는 늘어지다는 뜻입니다. 나의 늘어진 입. 이란 뭘 먹느라 두뺨이 부풀어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어지다고 표시하는 거죠. 물상으로 볼 때 초구가 효변하면 이 괴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양효가 음효로 변하죠. 그럼 양효가 음효로 변합니다. 자, 이게 양효인데 초효가 음효로 변했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위에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 아래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지박이 되죠. 초구가 효변하면 이 괴는 산내 이 괴에서 산지박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괴는 밖괴로 바뀌는데, 이 밖괴의 추악은, 밖괴를 추악해 볼까요? 추악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은 하나의 효로 치환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보면은 상효는 양효 두고 나머지 중간에 내효는 같은 음효입니다. 하나를 음으로 하고 이게 마지막이 초효가 음이죠. 이거는 바로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간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동물로 치면은 개의 물상, 개. 집에 기르는 개입니다. 즉, 호변의 결과 거북이로부터, 이게 거북을 상징해서 나왔는데, 왜? 초효와 상효가 딱딱한 양효로 되어 있고 안은 유한 내장으로 되어 있으니, 육체로 되어 있으니 거북이라는 물상이 초구 효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구가 효변하니까 거북이 개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예지력과 절제력을 갖춘 거북이 다른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개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렇게 처신하면 흉하다. 이게 초구 효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이 효사를 볼까요? 6이.
6일 호사를 보죠. 6이. 전이, 불경, 우구이, 정흉, 이렇게 되어 있죠. 전이, 불경, 우구이, 정흉. 자, 여기서 전이, 불경을 먼저 볼까요? 전이, 불경. 전이, 불경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먼저 효사를 해석을 해보죠. 전자는 꼭대기 전자입니다. 위에서 먹여 살리는데도 위에서 이자는 양육한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죠? 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육한다, 기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먹여 살리는데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떨쳐버리거나 구에서 먹는 것을 구하려 하니 나아가면 흉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에서 먹여 살리는데도 따라야 할 길을 떨쳐버리고 구에서 먹는 것을 구하니 나아가면 흉하다는 효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전은 꼭대기 전입니다.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상구죠. 지금 상구가 2호, 3호, 4호, 5호를 다 먹여 살립니다. 왜? 양효가 강하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효니까 초구와 상구가 중간에 있는 4개의 효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초구는 효사이다 보다시피 영험스러운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버려버리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가득들은 턱을 바라보고 있으니 흉하다니까 벌써 초구는 2, 3, 4, 5효를 기를 마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욕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구가 4개의 효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는 꼭대기에서, 즉 상구가 먹여 살린다 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전이는 위에 있는 상구가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상구가 그런데 문제는 이 상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상구는 보다시피 상괴는 무엇을 뜻합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괴죠. 간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성이라는 물상, 성. 이 성은 하늘의 뜻입니다. 상구가 가장 높이 있으니 여기서 상구는 바로 하늘과 접촉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씨라도 할 때 성자가 들어갑니다. 이 성자는 먹는 음식이 아니죠.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구가 먹여 살리기는 하는데 물질적인 게, 즉 음식물이 아니고 정신적인 걸 가지고 살려드려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양식은 물질이 아니라 간의 물상인 성, 즉 성이 가리키는 정신입니다. 육이의 갈등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죠. 또 육이는 강한 초구를 타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음효가 양우를 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또 거기다 육이가 효변하면
하괴는 어떻게 됩니까?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러면 양양음이 됩니다. 양양음이 되죠. 이건 뭘 표시합니까? 입을 상징하는 태교의 모습입니다. 태교의 모습이죠. 태교의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물상이 있습니다. 기쁨. 즉 유기가 효변하면 기쁨의 물상이 있습니다. 즉 유기는 촉을 올라타고 있으면서 불안 이치에 있을 뿐만 아니고 유기가 효변하면 하괴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유가 되면서 기쁨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그 유기도 기뻐합니다. 왜? 유기가 위에서 보살펴를 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음식을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만족 못하죠.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음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가 상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초구에 따라가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초구는 정신적인, 즉 연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나의 입안 가득 있던 음식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기는 초구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왜? 물질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는 떨쳐내다. 마땅히 가야 길, 경능 경로할 때 경자로 들어가죠. 마땅히 가야 길을 떨쳐내버립니다. 만고 이래로 민중의 지도층을 먹여 살리는 것이 보편적인 이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민중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그 지도층은 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이 이괴는 64괴 중에서 유일하게 먹여 살리는 괴입니다. 이 자체가 입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 입으로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양육시킨다. 즉 기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 괴가 먹여 살리는 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도와는 다르게 민중에서부터 군주에 이르기까지 위에 있는 상고의 도움을 받으며 길러진다. 말씀드렸죠. 초구가 양요서의 어떤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만 추구하다 보니 이 2, 3, 4, 5효는 상구가 먹여 살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왜 상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주역은 연산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괴사나 효사는 경전이라 했습니다. 즉 역경이죠. 역경은 성경이나 불경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지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효사에 대한 상사를 생략하고 지금 역경 부분만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상사만 끌고 들어왔습니다. 괴사에 대한 상사. 왜? 이 상사는 가만히 보시면은 주역하고는 체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만 보더라도 산하유래, 산 아래 우래가 있는 것이 이계다. 괴상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주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연산력은, 하나의 연산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상사를 굳이 이 역경 속에 포함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상사의 내용이 주역이 아닌
연산역에서 유래하면서 우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괴상을 보고 바로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훈적인 측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사를 끌고 나와서 이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역에서 간으로 이루어진 개는 모두 연산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주역에서 보면 이 상호가, 상구가 맨 위에 있습니다. 이 상구가 맨 위에 있을 때는 이 상구는 모두 세상 밖의 성현, 즉 하늘과 바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는 모든 세상 밖의 성현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 상구는 하나라의 연산역과 도가하고 관련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구이 전이 불경을 말씀드리고 이번엔 우구이를 보죠. 우구이는 구에서 먹는 것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구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 즉 위에서 베푸는 것은 떨쳐버리고 밑에서 구한다 했습니다. 자, 우구위 하기 전에 전이 불경을 물상으로 잠깐 먼저 한번 볼까요? 왜 물상에서 나왔는지. 이 전은 꼭대기 전자라 그랬죠. 꼭대기는 당연히 산을 상징하는 강배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떨쳐버린다. 떨칠 불자는 하괴진이 진동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괴진은 급격한 변화 또는 진동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죠. 진동은 떨친다는 불자와 연계되죠. 그 다음 경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길은 하괴진의 대로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전이 불경은 물상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구이는 구에서 먹는 것을 구한다. 그럼 도대체 구가 무슨 뜻일까요? 구. 지금 우리가 이걸 언덕구자라 그러죠. 언덕구. 근데 옛날에는 이 구자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 라는 뜻을, 즉 민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구자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자가 이쪽으로 바뀐 거죠. 이 구자를 보면은 뒤쪽 북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 남쪽에는 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배산임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구이, 구에서, 즉 도시에서 먹는 것을 구한다는 얘기는 물욕의 삶을 사는 데는 도시가 적합하다. 즉 유기가 상고의 정신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초고의 음식, 즉 먹는 것에, 즉 물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먹는 것을 구한다는 얘기는 물욕의 삶을 사는 데는 도시가 적합하다. 도시는 규모가 클수록 욕구의 충족도 용이해진다. 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가리킨다. 구의 옛글자는 이 구자를 했습니다. 즉 뒤쪽 북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 남쪽에는 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물상으로 보면 이 하교진에 대로의 물상이 있댔죠. 대로, 큰 길입니다. 큰 길은 큰 도시에 있는 거죠. 대로의 물상이 있어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유기가 효변한 하교태에는 유기가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양양음이 되죠. 그래서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가 됩니다. 연못상이 태계가 되죠. 그죠?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가 되고, 여기는 입의 물상도 있고 기쁨의 물상 외에 입의 물상도 있습니다. 기쁨의 물상, 입의 물상을 이 태계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기가 효변한 하교태에는 입과 기쁨의 물상이 있어 화려한 먹거리를 찾아 도심으로 나선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큰 도시를 구라고 얘기할까요? 청나라 단옥제, 청나라 시대의 단옥제라는 사람은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개의 정을 업이라 하고, 지금 우리도 써줘, 그죠? 그 다음에 네 개의 업을 뭐라 했느냐? 이 바로 구라고 했습니다. 구. 이 정도로 규모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개의 정. 이 정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정전제라고 알고 있죠? 정전제가 뭡니까? 운물 정자를 중심으로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일곱 가구, 여덟 가구. 여덟 가구가 중앙에 있는 공유지죠. 공유지. 이걸 여덟 가구가 자기 땅을 경작하면서 공동으로 이 공유지를 경작해서 경작지에서 나온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게 바로 정전제입니다. 가장 공평한 토지 분배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자, 여기에 한 개의 정자에 8가구가 있으니까 이 4개의 정이 하나의 업이 됐으니까 8가구 사면 48, 32, 32가구입니다. 또 32가구가 4개 업이 4개 모이면은 9가 된댔으니까 이 9는 32 곱하기 4를 하면 4, 32, 4, 2, 8, 128가구가 되나요? 128가구? 이렇게 맞나요? 4, 2, 8, 4, 32. 예, 128가구가 되네요.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게 이 구라는 도시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제는 오래도록 중국의 토지 소유제로 정착이 됐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옛 시대에는 이 정전제를 실제로 사용을 했죠. 우리도. 자, 이 가운데 경작지에서 나온 것을 세금으로 내서 국가에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가운데 운물이 있죠. 우물이. 이게 운물정자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 8가구가 이 운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공유지를 경작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도시로 나가 물욕의 삶을 적극적으로 누린다는 뜻입니다. 유기효사는 초구효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다 보면 흉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내팽개치고 물욕적인 부분만 찾다 보니 당연히 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흉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을 볼까요? 6.3. 불이 정흉 십년물용 무유리 이렇게 되죠. 불이 정흉 십년물용 무유리, 이 우리말 해석을 하면 먹여 살림을 떨쳐버려, 이 불자는 떨쳐버릴 불이라 했죠. 먹여 살림을 떨쳐버리니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한다. 또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해야 된다. 10년 동안이나 쓰이지 못하니 이로울 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먹는 것을 떨쳐버린다. 또는 먹여 살림을 떨쳐버린다. 즉 상구가 먹여 살리는데 상구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만 줄 수 있지 물질적인 부분을 주지 못하니 이 가운데 있는, 즉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대상자들은 모두 먹는 것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떨쳐버리니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해야 된다. 10년 동안이나 쓰이지 못하니 이로울 바가 없다. 보다시피 초효, 2효, 3효가 모두 흉합니다. 이 흉하죠? 이 흉하죠? 흉하죠? 유리한 바가 없죠? 그래서 초효, 산의 이괴의 초효, 2효, 3효, 즉 하괴의 세 개의 호는 모두 흉함으로 효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3 역시 먹여 살리고자 하는 상고의 뜻을 뿌리칩니다. 왜? 정신적인 부분만 얘기하니까요. 자신의 욕구에 몸을 맡깁니다. 즉 먹는 것에 몸을 맡기는 거죠. 물상으로 보면 6.3은 움직임을 상징하는 하괴 진의 극한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죠. 거기다 6.3이 효변하면 하괴는 어떻게 됩니까?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 이렇게 되죠. 이건 뭐죠? 불을 상징하는 리괴의 모습입니다. 리괴의 모습이죠. 리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불타오르는 모습이에요. 불타오르는. 이 자체가 불이죠. 이제 불타오르는 모습이 있죠. 불타오르는 모습. 육삼이 효변하면 이 리가 돼서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 육삼은 비록 위로 상고와 정응하기는 합니다만 이 정응하면 당연히 상고의 먹여 살림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상고가 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만 줄 수 있으니 육삼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떨쳐버리는 겁니다. 고dom을 지켜 흉함에 대비하라는 경고죠. 이 경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쓸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10년 동안 쓸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년이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또 10년일까요? 왜 10년 동안 쓸데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 10. 우리가 오행을 배웠죠. 오행. 이제 오행을 보십시다. 이게 목, 화, 금, 수, 가운데가 토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행을 형성하는 숫자적으로 접근하면은 1, 6, 2, 7, 3, 8, 4, 9, 5, 10. 1, 6이 물을 만들고, 2, 7이 화를 만들고, 3, 8이 목을 만들고, 4, 9가 금을 만들고, 5, 10이 토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내의 괴의 혹에는 뭐가 되죠? 혹에는 알다시피 초요와 상요를 제거해버리고 2, 3, 4효를 내호 괴로 하고 3, 4, 5효를 외호 괴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2, 3, 4 음의 3개, 그 다음 3, 4, 5 이것도 음의 3개죠. 자, 이걸 보면은 바로 위에도 땅을 상징하는 곤괴, 아래도 땅을 상징하는 곤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지곤이죠. 중지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혹괴는, 즉 산내이계의 혹괴는 중지곤입니다. 그런데 중지곤은 음요 3개가 2개 모여 있겠어요. 그럼 곤은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바로 흙을 상징하죠. 곤은 흙. 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1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10년 물룡이란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요, 2호, 3효는 물욕적인, 즉 육체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육체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모두 흉한 효사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4요, 5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흉함에서 벗어나게 되죠. 왜?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도 물질적인, 즉 육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내의 괴의 3번째 시간 강의를 여기까지 3호까지 마쳤습니다. 이 산내의 괴는 진정한 성장은 내면의 양육에서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메시지에도 진정한 성장은 육체적인 부분, 즉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면의 양육에서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